광주의 상수동에서 태어났습니다. 한수동? 1980년 5월 그래? 저는 8살이었고 농성동에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두꺼운 솜니부를 망치질을 해가며 창문을 가리는 걸 보았고 총알이 집에 들어올 수 있으니 그렇다라고 하셨습니다. 학교를 안 가서 좋긴 하였지만 워낙 답답해서 동생을 데리고 큰 길가로 나갔는데 군인들이 탱크를 몰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이 5월 26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8살이었기 때문에 그 탱크를 따라다니면서 군인 아저씨 화이팅 하고 외쳤습니다. 어떤 아저씨가 저를 잡더니 나쁜 군인들이다. 군인들 따라가지 말아라. 빨리 집에 들어가라. 어린 저는 집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나라 군인에게 저렇게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간첩일 것이다. 그래서 엄마에게 엄마 나 오늘 간첩 만났어. 그랬더니 엄마가 제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저는 광주 살레시오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그 살레시오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았습니다. 살레시오 고등학교는 5월달이면 향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리고 살레시오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우리 살레시오 고등학교 졸업생들 스스로 살레시안이라고 하는데 그 살레시안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종이학을 적습니다. 바로 살레시안 선배였던 5.18 강주 민주운동 당시 시민군 대변인이었던 윤상원 열사를 기리기 위함이었습니다. 5월달이면 살레시오 고등학교는 5.18 강주 민주운동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하루는 그 윤상원 열사 아버지께서 백발이 멋있게 늙으셨는데 아들의 정신을 살레시안들이 계승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고등학교 시절 윤상원의 일기를 손수 제작하여 전교생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저는 교사였던 시절 그 일기장을 읽었습니다. 하루는 고등학생 윤상원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 혼자 열심히 공부한다고 세상이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윤상원 열사 아버지께서 윤상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넌 아직 어리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간 이후에 이 이야기를 나누자꾸나. 그때 고등학생 윤상원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저 혼자 열심히 공부한다고 내가 좋은 대학 간다고 세상이 바뀔 수 있습니까? 그 윤상원 열사가 지금 여러분 뒤에 보이는 저 도청에서 5월 27일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저는 8살이었지만 제가 18살이었고 만약 제가 28살이었으면 5월 27일 마지막 상호 충정 작전 때 공수부대가 총을 들고 오는데 도청에서 남을 수 있었을까 여러 번 고민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5.18 민주운동 당시에 저 도청을 지키고 실제로 이 도청에서 앞에서 금남로에서 많은 민주투사들이 쓰러졌고 돌아가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존경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의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피가 뿌려진 이 금남로에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내란 수괴를 지지하고 학살을 동조하는 자들이 이곳에서 집회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광주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나 아니 전 세계인들이 이곳 광주에 와서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 해도 되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광주에서 내란 수괴를 옹호하고 학살을 지지하는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집회를 한다는 것은 홀로코스트가 행해진 곳에 나치 추종자들이 그곳에서 집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일주일 전부터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래도 우리 광주 고향 시민들 만나서 같은 하늘나라에 이렇게 공기를 마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흥분하면 목이 타요. 흥분해볼까요? 저것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개새끼요? 뭐라고 불러요? 보통 뭐라고 이야기해요? 좀비! 극우라고 이야기하죠? 쟤들 극우 맞아요? 극우 아니에요! 좀비예요! 극우는 순혈주의, 인종주의, 자민족 중심주의, 자국 국가 이익만을 챙기는 처절한 애국심에 그 극우가 국수주의와 전체주의가 만나서 일본의 군국주의가 되고 이탈리아의 파시즘이 되고 독일의 나치즘이 됩니다. 독일의 나치즘이 요거도 먹는 이유가 뭐죠? 독재를 추종했기 때문이죠. 히틀러. 또 하나 요거도 먹는 이유가 뭐죠? 유태인을 학살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극우의 대표성을 띠는 게 나치즘입니다. 폭력성을 동반합니다. 그런데 쟤네들은 친일 매국 세력이잖아. 독재 추종 세력이잖아요. 학살 동조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저기 추종했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역사상, 우리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민간을 학살했던 이승만을 추종합니다. 간첩 사건 조작했던, 그렇게 많은 민주투사들 죽였던 박정희를 존경합니다. 전두환을 추종하고 수고대상 500명, 아마 그 500명 안에는 저도 들어있을 것 같은데 그 윤석열을 지지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나치는 자민족 우월주의 입각에서 유대인을 죽였어요. 근데 저들은 같은 민족을 학살했던 사람을 추종하는 새끼들입니다. 나쁜 놈 아닙니까? 저 혼자 억울합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국우라 하면 애국심을 동반해야 되는데 저들은 친일 매국 세력이고 자학사관에 빠져서 우리 조선의 역사를 비하하고 세종대왕을 공격하고 식민지 근대화를 옹호하는 세력이고 그리고 학살을 지지하는데 같은 민족을 죽였던 학살자를 지지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저들을 부를 수 있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광주로 내려오면서 대체 저들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 가짜 국우라고 불러야 될까? 너무 약하다. 지금 저희가 제작하고 있는 영화 독립전쟁의 감독님이 기가 막힌 단어를 하나 주셨습니다. 저들은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는 매국 좀비다. 좀비! 그런데 좀비! 좀비라고 하나요? 저 매국 좀비들이 외국 좀비. 비상계엄을 지지합니다. 외국요. 우리 비상계엄이 지금까지 우리 역사상 12번 있었는데 6.25 전쟁 때 있었던 전시 비상계엄 빼고 10번의 비상계엄을 잠깐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10번 중에 4번을 이승만이 했습니다. 여수, 순천 사건, 4.3 사건, 부산 정치 파동, 그리고 4.19 이거 전부 다 자신의 권력을 지켜내기 위한 어찌 보면 친일 쿠데타적 성격이 있었고 4.3 사건과 여수 순천 사건은 전시 사변에 준한다라고 인정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걸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여수 순천 사건 때 민간인이 5,000명에서 7,000명 죽습니다. 4.3 사건 때 민간인이 빨개가 아닌 그냥 민간인이 14,442명 죽고 제주도에서 추산하기는 3만 명에서 8만 명까지 죽었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4.19 때 비상계엄 선포해서 수백 명이 죽고 수천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그 다음 박정희가 비상계엄을 4번 합니다. 5.16 군사 쿠데타, 일종의 자기 권력을 잡기 위한 비상계엄이었죠. 일본과 수교를 반대하는 6.3 시위 때 그 일본과 수교하자고 비상계엄을 해서 1,000명 이상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종신 대통령이 되겠다고 유신헌법을 발표하면서 비상계엄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독재에 저항하는 저 부산, 마산 시민들의 항쟁 군망대 때 비상계엄을 선포해놓고 캄보디아의 킬리필드처럼 우리도 100만 명 죽이면 조용해지지 않겠냐라는 차집차린 말에 미소 짓고 웃다가 김재규의 총을 맞고 죽었습니다.
박정희가 그렇게 죽고 난 직후에 대통령이 죽었으니 12.6으로 바로 비상계엄이 선포됩니다. 당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선포한 거나 다름없지만 곧 서울에 이상한 빛이 비치기 시작했고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빛이었습니다. 전두환이 등장했고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당시 비상계엄 사령관이었던 정수화를 체포해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그 비상계엄은 이제 전두환께 된 거예요. 그 전두환이 서울에 본 그 난리통에도 계엄군을 한 번도 서울에 집어넣지 못하다가 공수부대 얼굴 콧대기도 서울에서는 내놓지 못하다가 그 서울의 봄이 5월 15일 날 끝나고 5월 16일 날 고려대 학생들의 시위가 끝나고 5월 17일 밤 12시에 아무도 모르게 비상계엄을 확대했고 5월 18일은 일요일이었고 지금처럼 인터넷 시대도 아니고 핸드폰도 없었고 김대중이 내랑 수개죄로 구속됐다는 걸 아는 광주 시민들이 없었던 그 5월 18일 아침에 전남대 앞에서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면서 학살이 시작됐고 그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비상계엄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비상계엄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용납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코믹스럽습니다. 전시 상황이나 사면에 준하는 상황도 아니었고 공공의 안전을 헤아려야 되는 시기도 아니었습니다. 대체 왜 비상계엄을 했대요? 아니 독재국가가 아니고 민주국가에서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후진국도 아니고 선진국에서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나라에서 요소약을 싫다고 비상계엄했던 것도 아마 역사상 윤석열이 최초일 거고 자기 마누라 특권 받자고 비상계엄한 것도 윤석열이 최초일 것입니다. 이렇게 평화시에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것 자체가 아마 최초이고 그 비상계엄이 2시간 만에 해제되는 것도 역사상 최초일 것입니다. 저 윤석열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정복 반국가 세력을 석탕하고 헌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복이십니까? 제가 정복인가요? 유유상종이라고 제 주변의 90% 정도는 소위 진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아니 10수년간 북한을 찬양 고모하거나 김일성을 추종하는 자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만나면 우리 손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광주광역시에서 그냥 김일성 개새끼 받고 시작합시다. 동의하십니까? 네! 자, 한 번만 따라하세요. 김일성 개새끼! 왜 우리가 빨갱입니까? 김일성 날리고 나서 일단 우리는 정복이 아니고 반국가 세력은 누굽니까 그러면? 반국가 세력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자입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부정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겁니다. 우리 헌법에 입각하면 3.1 정신을 계승하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이승만은 불의라고 규정했습니다. 그 불의를 배격하고 4.19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3.1 정신 계승을 거부하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기를 거부하는 뉴라이트를 대한민국의 역사 공공기관장에 다 앉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승만을 추종했습니다. 윤석열이 반국가 세력이죠. 동의하십니까? 지금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이 기각이 되면 그냥 바로 갑시다. 윤석열 대통령 자리에 다시 앉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비상계엄의 공포 속에 살아야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가장 크게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전두환 이 새끼를 1년 만에 꺼내준 겁니다. 전두환을 1년 만에 꺼내줬기 때문에 윤석열 일당이 겁대가리 없이 비상계엄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전두환이 풀려나면서 노태우, 황영시, 정호영, 허화평, 오삼수, 장승은 다 풀려납니다. 만약에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 자리에 앉게 되면
국방부 장관, 방청대 사령관, 수도경비 사령관, 이 새끼들 다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이 새끼가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비상계엄의 공포에 살 수가 없어요. 없어! 설령 2년 동안 눈치 보면서 비상계엄을 선포 안 한다 칩시다. 2년 후에 만약에 정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갈 것 같으면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공정하게 선거를 치르겠습니까? 맞죠? 정권이 넘어갈 것 같으면 윤석열이 뭘 것 같습니까? 전쟁 일으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런데 전쟁 일으키겠다는 대통령이 탄핵돼서는 안 된다는 사람들은 이 한반도에 전쟁을 불러오겠다는 겁니까? 전쟁 일으키고도 남을 놈이라는 건 이번에 여러 가지 정황상 다 드러났죠? 또 하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슬픈 현실이 이승만을 추종하는 자들이 많고 그것이 소위 현재 대한민국 보수, 극우, 저 교회 집단이라는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 이승만은 우리 역사상 전시 상황 이건 아닌 걸 떠나서 전장에서 적으로 만난 사람이 아닌 자국의 민간인을 가장 많이 죽인 게 이승만인데 그런 이승만을 추종하는 저들은 윤석열 대통령 자리에 있어서 전쟁을 일으키면 얼마나 많은 민간인을 또 죽이겠냐고. 다시 시작해서 민간인을 학살한다고 그 윤석열을 지지하고 그 탄핵을 반대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실은 일치가 않는데 기다리다가 너무 지쳐버려가지고 이순신 장군께서 뭐라고 하셨죠? 호남에 대해서 양무, 호남, 시무, 국가라고 하셨습니다. 호남이 없으면 국가가 없다. 이 말은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민초들은 국가로부터 받은 게 없음에도 국가가 위기에 닥치면 목숨을 걸고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려는 아름다운 DNA가 있고 그 DNA 중심은 호남입니다. 실제로 일제가 조선을 침략했을 때 민초들이 저항했던 동학 농민운동의 출발 역시 호남이었고 1907년 고종 황제가 강제 퇴위당하고 대한민국의 군대가 해산됐을 때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거병했지만 실제로 의병 거병 횟수와 전투의 절반은 호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제는 호남의 의병을 톱을 해야 조선 병합이 가능하겠구나. 그게 1909년의 호남 대토벌 작전입니다. 1909년에 호남을 대토벌 하고 나서야 1910년에 일본이 나라를 병합했습니다. 광주는 1929년 광주학생운동으로 다시 한번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 광주 시민의 피로 인해서 이 땅에는 민주주의가 정착되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건대 지금껏 광주는 한 번도 정의로움에서 비켜서본 적이 없다. 저렇게 정의로움에 열등 의식 있는 자들이 광주를 폄훼하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새끼들이다. 빨리 끝내라고 합니다. 자랑스러운 광주 시민들 그리고 아름다운 진보 정신을 가지고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7.1 매국 세력과 독재 추종 세력 그리고 학살 세력이 더 이상 이 땅에서 큰 소리 치지 않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게 분단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의 의무이고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광주 시민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실 걸 바라며 저는 강의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너무 놀랍습니다. 광주시장님 보고 계십니까? 박지원 의원님, 광주 시민들이
그리고 전라도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라, 탄핵을 반대한다, 그 목소리 위에서 이렇게 많이 모인 광주 시민과 국민들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지난주 동대구역보다 더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동대구역 경찰 추산으로 52,000명 왔다고 하는데 오늘은 스크린을 그때보다 2배 늘려서 지금 3개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보다시피 너무 많이 왔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무리 오지 마라고 해도 이러한 민주화와 대한민국을 살리겠다는 광주 시민들의 열정을 강제로 꺾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방금 여기 올라서자마자 짧게나마 기도했습니다. 대한민국 희망이 있다. 대한민국 다시 살아나겠다. 윤석열 대통령 다시 일어나겠다. 그 희망의 주인공이 이 자리에 모이신 광주의 시민 외에도 전국에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이 그 대한민국의 희망, 윤석열 대통령의 희망, 그 주인공이십니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붉은 옷을 입고 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5년 전 1980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광주 시민들께서 이 자리 금남로에 모여서 독재에 맞서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 피 흘리고 희생하신 것을 잊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I am 크리스찬 전한길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책에 손을 넣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독교든 가톨릭이든 불교든 종교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고 오늘 이 자리처럼 직접 이 자리에 그리고 동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100만 명 이곳 빛의 도시 광주에서
함께 모여 독재자에 맞섰던 5.18 희생정신을 기억하자. 더불어 독재당에 맞선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자. 계몽령을 통해서 국민들을 일깨워 주신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라. 이렇게 마음껏 외칠 수 있는 이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2025년 2월 15일 이 시간에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이곳 광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역사를 바꿀 것이며 그 역사의 현장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Freedom is not free. 즉,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1980년 5월 신군부 독재에 맞서서 싸우셨던 정의로운 광주 시민들의 투쟁과 희생 덕분일 것입니다. 영국이 200년 걸린 민주화를 우리 대한민국은 40년 만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일평생 동안 독재에 맞서 헌신하신 DJ와 YS의 민주화 노력이 있었고 이곳 광주 시민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하신 DJ, YS 그리고 광주 시민들께 감사의 뜻으로 큰 함성과 함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전한길은 경상도 출신이지만 광주를 사랑합니다. 전라도를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갈등과 분열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경제전쟁, 반도체 전쟁, 체제전쟁 중인데 우리끼리 분열되고 싸우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집 현관문 앞에 강도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집안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싸우고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 있다면 과연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모두가 통합과 화합으로 뭉쳐야만
영남도 대한민국이고 충청도 대한민국이고 강원도 대한민국이고 경기도 대한민국이고 제주도 대한민국이고 700만 제외의 교포도 모두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북한 김정은 정권은 반대하지만 공산당 치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2,500만 북한 동포들도 모두 같은 한민족이기에 남북평화 통일을 이루어서 우리 한민족 모두가 하나 되어 100번 김구 선생이 부르짖었던 통일된 대한민국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문화가 발전되는 문화 선진국이 되도록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서 선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선진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로 지역 갈등의 역사는 종식시키고 영남과 호남과 충청과 경기와 강원과 제주가 모두 하나된 대한민국을 우리 2030 세대들과 미래 세대들에게 통합된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또다시 지역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통합을 무너뜨리는 반국가적이고 반민족적인 역적으로서 국민 주권의 주체인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35년간의 식민지배와 300만 이상의 희생이 있었던 동족상잔의 비극 6.25를 겪었으며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고 지하자원 하나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전 세계 198개국 중에서 경제력 12위, 군사력 5위, 제조업 5위, 그리고 종합 국력은 8위인 일본을 누르고 대한민국이 2단계 높은 세계에서 국력 6위에 올랐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력은 우리를 35년간 식민 지배했던 일본을 누르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액은 6,80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최고의 수출액을 기록할 때 지금도 우리 대통령은 누굽니까? 윤석열!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력은 우리를
35년간 식민 지배했던 일본을 누르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액은 6,80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최고의 수출액을 기록할 때 지금도 우리 대통령은 누굽니까?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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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국민 정말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인 자유민주주의의 본보기가 되고 경제성장의 모델이 된 것은 과연 누구 덕분이겠습니까? 첫째는 당신들은 못 먹고 못 입고 못 누리고 오직 국가와 자식들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신 우리 부모 세대의 희생 덕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우리들의 부모 세대분들께 감사함을 잊지 말고 다짐하는 의미에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세대를 위해서 큰 함성과 함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둘째는 당시 냉전 속에서 비록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3.15 부정선거의 과오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만 한다고 6.25 전쟁을 막아내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서 철저한 한미동맹의 토대를 마련한 덕분에 지금 우리가 성조기와 태극기를 함께 흔들면서 무려 70여 년간 전쟁 없이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주신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와 함께 6.25 전쟁 때 유엔군 이름으로 이 대한민국 땅에 와서 무려 14만 7,784명의 희생을 치러가면서 저 북한 공산당을 막아내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가장 든든한 후방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는 우리 미국과 우리 주한미군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성조기와 태극기를 자랑스럽게 흔들어 주십시오. 주한미군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경제성장을 통해서 절대 빈곤을 해결하고 지금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살도록 해준 산업화의 영웅, 제조업의 영웅,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맞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같은 위대한
지도자 덕분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있음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라도와 모든 국민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위기를 겪을 때마다 우리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극복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식민지배 속에서도 목숨 건 독립운동이 있었고 6.25 전쟁 때 역시 똘똘 뭉쳐서 저 북한 공산당을 막아냈고 97년 IMF 외환위기 때 모두 하나가 되어서 건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단기간에 외환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 경제적 위기 역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뭉친다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극복할 것이고, 그래서 보다 더 통합되는, 보다 더 선진화된 대한민국을 우리 2030 세대들에게, 미래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2002 월드컵 때처럼 다시 대한민국을 위하여 구호 5번 외치겠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이 대한민국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랜만에 한번 같이 외쳐보시죠. 자, 5번 연속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다시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하면은 짝짝짝짝짝 오랜만에 하니까. 자, 다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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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나 함성 소리, 대한민국을 외치는 소리가 듣기 좋고 힘이 납니다마는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은 다들 알다시피 비상계엄과 탄핵정국 속에서 야당과 사법부의 부당한 공격으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구치소에 억울하게 갇혀 계십니다. 정치와 경제가 지금 무너지기 직전에 와 있고 전 세계가 지금 경제 전쟁 중인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룩한 자유민주주의와 선진 대한민국이 침몰 위기와 함께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붕괴 직전에 와 있음을 우리 모든 국민이 냉철하게 진단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지금의 이 총체적인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상계엄 이후에 지난 70여일간의 탄핵정국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10가지 계몽령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곳에 참석하신 우리 광주 시민과 국민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아직도 국민들에게 이
실상 저 민주당의 폐악질에 대해서 더욱더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1개몽령입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때 저는 죄송합니다만 저도 처음에는 미친 짓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시간이 지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극단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 궁금증이 생겼고, 그래서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 속에서 그동안 먹고 살기 바빠서 무관심했거나 몰랐던 것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결과 먼저 발견한 2030 세대들에 이어서 저 역시 비상계엄은 곧 개몽령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75석의 거대 야당 민주당의 반민주적이고 행정부와 국가를 마비시키고자 했던 수많은 폐악질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175석의 거대 야당 민주당은 우리가 초등학교 사회책에서 배웠던 다수결의 원리와 소수 의견 존중과 서로의 양보와 타협은 처음부터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취임식을 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탄핵까지 2년 동안에 무려 178회에 걸친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주장했던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회에 연설하러 가는데 거대 민주당은 아예 국회 본회의장을 나가버렸습니다. 두 번째 갔을 때는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면서 피켓을 들고 시위와 야유만 보냈습니다.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적어도 대통령이 국회 연설하러 올 때는 모두 같이 환영하고 박수를 보내주는데, 그것이 국가원수에 대한 최소한의 입법부의 품격일 건데, 어떻게 대통령이 국회에 연설하러 갔는데 민주당은 아예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버리고 피켓 들고 야유와 퇴진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참으로 경악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국회의 품격을 무너뜨리고 국민이 뽑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아예 대통령으로서 인정하지 않으려는, 또한 정당한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대한민국 대통령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파렴치 않은 짓이며 나아가 반국가적인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대통령이 취임하기도 전부터 탄핵을 178번이나 했다는 것이,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맞습니까? 제2계몽령 우리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무려 29번의 탄핵을 통해 행정부를 마비시키고자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9번의 탄핵 중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도 있었는데 감사원장 탄핵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한미군 사드 배치 현황 등 1급 군사 기밀을 유출하여 중국 측에 넘겨준 문재인 정권의 정의용 안보실장의 간첩 행위에 대해서 감사를 하려고 하자 감사원장을 탄핵시킨 것입니다. 간첩을 잡으려고 하는데 간첩을 잡으려는 감사원장을 탄핵시킨다는 것은 도대체 민주당은 간첩을 비호하는 것인지 도대체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정당이 맞는지 민주당은 답변하라! 이러한 반국가적인 간첩을 비호하는 민주당의 실체를 모든 광주 시민과 모든 국민들에 알려야 합니다. 제3계몽령 민주당은 검사들을 탄핵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범죄자를 잡는 것이 검사의 역할인데 검사를 탄핵시켰다는 것은 곧 민주당 안에 범죄자가 있다는 것이고 범죄자를 잡지 말라는 것은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겠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범죄자를 비호하고 검사를 탄핵시키는 이러한 민주당이 과연 대한민국의 정당 맞습니까? 제4계몽령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알다시피 민주당에서는 175석의 다수당 횡포로 전례 없는 일방적인 정부 예산 삭감을 단행하였습니다. 삭감한 내용을 살펴보면 대통령 특활비 82억 원 전액 삭감, 검찰 특활비 587억 원 전액 삭감, 경찰 치안 경비 추가 보조비 31억 원 전액 삭감, 군부대 사기 진작을 위한 초급 간부에 대한 처우 개선 예산 14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특활비를 빵원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것은 대통령을 나가라고 하는 것이고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것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반국가적인 행위입니다. 검찰 특활비 587억 원 전액 삭감, 경찰 치안 경비 추가 보조비 31억 원 전액 삭감, 군부대 사기 진작을 위한 초급 간부에 대한 처우 개선 예산 14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특활비를 빵원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것은 대통령을 나가라고 하는 것이고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것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반국가적인 행위입니다. 또한
검사 특활비 빵원, 여기 많은 경찰분들이 수고하고 계시는데 경찰 여러분들의 역시 경비 보조를 위한 예산도 빵원, 우리 안보를 책임져 주고 계시는 군 장병 여러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그 예산마저도 삭감했습니다. 이곳에 계시는 그리고 전 국민 여러분 중에서 검사, 경찰, 군인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고 더 아끼는 것이 과연 민주당인지 윤석열 대통령인지 똑바로 보십시오. 제5개 목령 탄핵의 연속으로 결국 현재 대한민국에는 거대 야당 민주당의 횡포로 대통령도 없고 국무총리도 없고 안보 책임자 국방부 장관도 없고 치안 담당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도 없고 심지어 지금은 대행의 대행인 최상목 대행마저도 민주당 말 안 들으면 탄핵 협박 공갈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민주당은 모든 공무원들 다 탄핵시키고 행정부 마비시키고 마지막 제가 가르친 국어 공무원까지도 탄핵시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 북한이 침략이라도 해온다면 과연 어떻게 될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정말로 민주당은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대통령 빨리 쫓아내고 오직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고 오직 권력 욕심밖에는 없는 당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행해진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과연 금방 말씀드린 이런 야당 민주당이 행한 짓들을 보면 과연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정당이 맞는지, 과연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있는지 한번 민주당에게 물어보십시오. 제6개 목령, 현재 민주당과 일부 시민들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를 덮어씌우고 있습니다마는 상기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의 행정부와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킨 민주당에 대해서 과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결국은 국민들에게 이러한 민주당의 폐악질들을 알리기 위해서 비상기업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사실 전한길이가 대통령이라 했때도 무조건 비상기업을 선포했을 것이고, 여기에 계신 모든 전국에 계신 모든 국민들께서도 이 사실들을 알고 나면 여러분들이 대통령이라 한들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처음부터 내란 수계라고 선동하면서 언론을 이용하고 전국에 현수막을 내걸고 선동했었지만, 그리고는 심지어 대통령이 북한 침략을 유도해서 외환까지 일으키고자 덮어씌웠지만 결국 외환 선동도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은 거짓말당입니다. 사기당입니다. 지금 대통령의 내란죄 관련해서도 현재 헌재에서 심리 중에 또 정인 출석으로 나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관련된 군인들의 증언도 야당 김병주 의원이 군인들을 불러서 회유했다는 그런 의혹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차장이라는 사람도 메모했다면서 이랬다 저랬다 계속해서 말이 엇갈리고 있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전부 다가 내란을 조작하고 탄핵을 조작해서 대통령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짓말쟁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 탄핵했다는 것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비상계엄이 내란 혐의를 덮어씌운다는 것이 무리였다는 것이 많은 헌법학자들에게 나오는 공통된 의견입니다. 실제로 역사상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던 어떤 나라의 사례도 없습니다, 여러분. 법률 전문가인 검찰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국무회의를 거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하였으며 국회에 투입된 군인 수도 기껏 28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5.16 군사정변 때 동원된 군대가 3만 5천 명, 서울의 봄 영화에 나오는 신군부의 군대 동원 2만여 명입니다. 그렇다면 3만 5천 명 5.16 군사정변 2만여 명 12.12 사태에 비하면 이번에 비상계엄 때 국회에 투입된 군인 수는 기껏해서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28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280명으로서 국회를 장악하고자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또한 국회에 투입된 군인들에게 실탄 지급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또 국회 의결에 따라서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이 해지되고 사망자도 한 명도 없고 부상자도 한 명도 없는, 누가 봐도 내란이라고 하기에는 아무도 납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대통령 측의 주장대로
민주당의 폐악질로 국가와 행정부가 마비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대통령으로서 고유한 통치권 행사라고 보는 것이 현재 국민 대다수의 여론입니다. 결국은 내란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는 무죄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때 10%대 지지율이 지금은 마의 벽 40%를 넘었고 지난주를 계기로 50%를 넘었고 오늘 우리 광주에 모이신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의 영화와 같은 지지로 곧 60%를 넘고 70%를 가게 될 겁니다. 바로 이렇게 국민들 모두가 점점 더 알면 알수록 우리 대통령은 합법이고 민주당이 반국가적이고 행정부 마비시키고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고자 했다는 것을 점점 알게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7계몽령 공수처와 사법부 관한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공수처와 서부지법은 법치와 공정과 상식을 모두 무너뜨려서 모든 국민들이 민주당으로부터 등 돌리게 만든 체포와 수사과 영장 과정을 국민들이 알아버린 것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공수처는 내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했고 또 관할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에 영장을 신청한 것도 모두가 이상하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공수처장 오동훈,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 이순영 모두가 좌파 사법부 내에 하나회 같은 좌파 카르텔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습니다. 우리법연구회 이것들은 사법부 내 좌파 사조직으로 이들은 결국 법치를 무너뜨리고 민주당의 하수인 노력을 한 것으로서 삼권분립의 건강을 깨뜨리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향후 이들은 처벌받게 될 것이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 복귀해서 공수처는 없어질 것입니다.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한 것은 바로 대통령 체포 과정이었습니다.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라면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어 방문 조사도 할 수 있고 서면 조사도 할 수 있는데 이들은 민주당의 사주를 받고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상태에서 국격은 생각지도 않고 오직 망신주기식으로 체포를 시도하였습니다. 당시 다들 아시겠지만 민주당에서는 경찰이 총 맞더라도 끌어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고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떻게 국회의원이 우리 대한민국 경찰에게 총 맞더라도 끌어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많은 경찰 제자를 둔 저로서는 그때 민주당은 절대로 반국민적이고 반국가적이라는 정당이라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여기에 우리 수고하고 계시는 경찰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여러분 경찰들이 총 맞더라도 어떻게 총 맞더라도 대통령을 끌어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모든 경찰 여러분, 민주당은 여러분들이 죽든